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큰아들네는 명절에 홍 씨의 집에 와서 홍 씨가 해준 밥 몇 끼를 잘만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대접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하는 등 꾀를 부리기까지 했던 것이었겠죠. 기가 막히고 섭섭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건 참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생각이 그렇다면 홍 씨도 그에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어 손주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1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7년 전에 결혼해서 5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아들 둘이 결혼할 때 각각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수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에 거주지를 구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는 아들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낳으니 이제는 남은 노후를 손주들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차 타고 30분이 안 걸리는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마음먹는다면 충분히 어느 때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2~3시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제외하고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아들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방어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오셔서 같이 드셔요. 정말? 귀한 거 보내주셨네? 네. 저희끼리 먹기 아까워서요. 아버님 방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세요.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친정이 제주도인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들네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면 가끔씩 이렇게 홍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홍 씨 부부도 같이 먹을 음식이나 선물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불편할 텐데 초대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에게서는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큰아들네 집에서 무언가 먹었던 것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집들이 같은 것을 했을 때였습니다. 집들이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흔히들 하는 것처럼 음식 차려놓고 하는 집들이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좋네. 그렇죠? 이 아파트 전세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내부도 깔끔하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살다가 이 아파트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이거 받아.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로봇 청소기인데 걸레질 해주는 거래. 물만 넣고 돌리면 온 집을 혼자서 닦아준대. 정말요? 신기하네. 있으면 좋겠네요. 쪼그려서 걸레질 안 해도 되지. 따지자면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겠다던 며느리이니 아마 청소도 며느리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죠. 홍 씨 부부는 저녁 시간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지만 녹차와 과일만 내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도 오래 앉아 있다가 갈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서 밥만 먹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저녁 먹자. 일찍 가봐야 너희도 좀 쉬지. 아, 이 앞에 갈비집 가려고요. 갈비집?
네. 그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외투를 집어들고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홍씨 부부도 온 지 30분 만에 얼떨결에 아들을 따라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나가서 먹자고? 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기에 홍씨는 자신이 아는 집들이가 잘못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보통은 집들이라고 하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했습니다. 정말로 집 구경만 잠깐 하고는 집 밖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홍 씨도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들이를 말이야.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차려줬다는 말은 들었어도 바깥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게. 그 당시는 요즘 사람들이라 그런가 하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홍씨 부부를 초대해서 여러 음식을 해놓고 대접했습니다. 아직은 요리에 서툴다며 사온 음식도 있고 직접 한 음식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으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작은 아들네와는 종종 왕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힘들까봐 초대를 받으면 꼭 함께 먹을 음식도 싸갔고 2달에 한 번 이상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더라도 자주 보면 지치기 마련이니 말이죠.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싸간다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님을 홍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되기 이전에는 홍 씨도 항상 며느리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며느리와는 잘 지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네 집에 간 것도 11년 동안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것도 손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만 봐주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요. 그래. 얼른 가봐. 큰며느리의 여동생이 근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데 집에 혼자 있다며 며느리가 급히 홍 씨를 불렀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손주 때문에 그냥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가기에도 힘들다며 말이죠. 제부도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 도와주고 연락드릴게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2시간쯤 있으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아이가 나올 때가 안 됐다고 해서 저는 제부한테 동생 맡기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준우 아빠 안 왔죠? 아직 안 왔어. 준우 잘 놀고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와. 네. 금방 갈게요. 그리고 3, 40분쯤 있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서 만났어요. 준우 잘 있었어요? 순하고 잘 놀아. 우유도 먹였고, 고생하셨네요. 고생은? 이렇게 예쁜 손주 보는데 무슨 고생? 아들은 외투를 벗더니 소파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내심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할 일들을 하니 어쩐지 계속 있기가 힘든 분위기였죠. 차 가지고 오셨죠? 아빠가 태워줬어. 아, 그러면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아, 전화해봐야겠지? 아들의 말에 홍 씨가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오느냐며 의아해했고 20분이 좀 넘었을 때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댄다. 그럼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의 배웅을 받고 집을 나왔는데 어쩐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와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줬는데 저녁 시간에 같이 밥 먹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돌려보내는지 다소 황당했습니다. 홍 씨가 먹든 안 먹든 함께 먹자고 말이라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매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보라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한 뻔뻔함이 홍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남편의 차를 타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벌써 와? 홍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당연히 밥은 먹고 올 줄 알고 밥 차렸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 그 말에 홍 씨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밥을 먹는 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큰아들과 며느리가 정신없는 와중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은 그 뒤로 2년, 3년 더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슷한 부탁은 하면서도 결코 오래 머무르도록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아들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시부모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것에 동조한다는 걸 말이죠. 각자 성격이 다르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큰아들 내외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만나는 것은 명절이 고작이었고 가끔 생일이 주말에 있다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제사도 안 지내니 1년에 3, 4번 만나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20분 거리에 사는데도 말이죠. 어서 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잘 지냈어? 좋아 보이긴요. 요즘 회사도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어요. 어제까지 야근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권호도 방금 도착했어. 일찍 왔네요. 그러게. 배고프지? 밥 차리고 있으니까 거실에 있어. 혼 씨는 큰아들 부부와 손주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손주도 훌쩍 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1년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작은 아들의 쌍둥이 남매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은 서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씨는 그 사이에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뭐 좀 거들까요? 아니, 앉아 있으라니까 그러네. 미리 다 해놔서 덜기만 하면 된다니까? 제가 덜게요. 다 됐어. 5분만 기다려. 홍 씨는 부엌으로 들어온 작은 며느리를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습니다. 홍 씨 가족은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 전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고 명절 당일 아침에 떡국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홍 씨는 저녁에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말이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를 써서 고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는 작은 일도 며느리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왔으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홍 씨도 명절에 시집에서 차례 음식 준비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명절이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홍 씨의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집에 오는 게 싫은 일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작은 며느리가 홍 씨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를 깎으면서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 손 많이 가는 건데. 그냥 낮에 할 일 없으니까 한 거지. 그래도요. 매번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만 먹으니까. 아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됐지.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에 아버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그땐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말이라도 고맙네.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홍 씨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과를 아삭아삭 먹고 있는 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어머님 생신 때 다 같이 만날까요? 주말이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저희 집은 쌍둥이 때문에 엄청 어수선한데. 그러면 형님 내서?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보며 살짝 운을 뗐지만 큰 며느리가 질색을 했습니다. 뭐?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사 먹어. 우리도 식탁이 작아서 다 같이 못 먹어. 그래. 그리고 뭘 다 모여. 따로 그냥 챙기면 되지. 그러자 큰 며느리와 아들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고 늘상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큰 며느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런 말을 빈말로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홍 씨 부부를 불러서 함께 맛있는 것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최소한 명절에 와서 얻어먹은 만큼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 치고서도 큰아들네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홍 씨 부부만 초대를 안 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돈네는 잘만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집에서는 요리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건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런 밀키트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두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요리는 잘하잖아. 아, 요리 잘하세요?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지. 그 왜 지난번에 장인어른 오셨을 때도 자기가 한갈비찜 진짜 맛있다고 엄청 칭찬하셨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홍 씨는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거실에서 작게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들네가 집에 사돈네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쩜 우리만 한 번을 초대를 안 해주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네 집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었는데 딱 홍 씨 부부와 두 아들네 먹을 양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 집에 들렀다가 큰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자식들보다는 홍 씨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년 갖다 주었죠. 원래는 김치만 전해주고 오지만 홍 씨는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주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참,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고기 삶아가지고. 마침 잘 됐네. 권일이 벌써 퇴근한 줄 몰랐는데.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저 놀란 것이 아닌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셔서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려고 사셨을 텐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어보자. 요리 잘한다며? 지난번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잔뜩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저녁 때잖아.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뭘.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내가 너무 당일에 갑작스럽게 말하나? 그러면 다음 주쯤도 괜찮고 너희 시간 맞춰서 올게.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쩐지 짜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그럼. 준호 엄마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네요. 밥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싫다면 그냥 돌아오는 게 맞겠지만 홍 씨도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명절에 와서 실컷 얻어먹는 게 당연하면서 자기들이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십첩반상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김치도 고기도 가져왔다는데 그게 싫다고 한다면 그냥 자신들 집에서 시부모와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냐 하고 왔겠지만 홍 씨도 한마디를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안 그러겠어? 준우가 결혼했는데 10년 넘게 준우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먹어봤다면 어떨 것 같아? 하나도 안 서운하겠어? 그리고 누가 준우 엄마 보고 밥 차리래? 그렇게 준우 엄마 걱정되면 네가 차리면 되잖아. 그러자 예시가 와닿기는 한 모양인지 아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도 했습니다. 준우라면 아주 끔찍한 아들 내외였으니 말이죠. 그런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홍 씨 부부와 큰아들네와는 평범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보다도 훨씬 멀고도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쩌다 한번 아들네에 오게 되면 서둘러 내보내려는 아들 며느리. 홍 씨도 더는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도 무척 상심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씨름 하듯이 대화를 주고받고 돌아온 게 못내 속상한 듯 했습니다. 나중에 초대하겠다. 아니면 요리를 잘못해서 그러니 다음에 기회되면 대접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가 시부모 밥을 차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니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내 집에 놀러 오면 밥 차려 먹여보내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큰아들 내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챙기는 것은 홍 씨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짝사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홍 씨 부부는 큰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원래 아들네 결혼기념일에 용돈도 30만 원씩 보내고 살뜰하게 챙겼었는데 지난주에 있던 기념일도 건너뛰었고 연락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네도 불편했는지 홍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게, 지난번 일이 마음에 걸렸나 보지. 아이고 안 갈래.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먼저 초대하는데 부모가 모시기는 척해야지. 남편의 말에 홍 씨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섭섭했던 것들을 나열하자면 구구절절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들네가 밥 안 해줬다고 삐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갔던 아들네에서 홍 씨는 황당하고도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갔다 싶을 만큼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니 밥상을 그럴싸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홍 씨는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 앞으로는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자 싶었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잘 먹으마. 그런데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질 듯 말 듯 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홍 씨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이 짜다 못해 소태같이 써서 참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걸 먹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태연하게 먹고 있었죠. 홍 씨 부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반찬도 하나같이 맛이 이상해서 아들 내외가 이런 걸 먹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아들 내외를 보니 어쩐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각이 있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경악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홍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해서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작전 같은 걸 짠 모양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홍 씨 부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홍 씨는 10년 넘게 아들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다는 것은 홍 씨도 굳이 찾아와서 밥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먹은 밥이 이렇게 탈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싫고 우스웠으면 이런 일을 꾸미는지 몰랐습니다. 꼭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굳이 오셔가지고 준우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냥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 이런 거 따지시려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사람 힘들게. 그 말에 홍 씨 부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에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놈이 더 한 것 같았죠. 그렇게 따지자면 시부모란 이유로 결혼할 때 집을 해준 건 왜 덥석 받았나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며느리돌이 찾지 말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죠. 가지 말 걸 그랬네. 홍 씨는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부모가 온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아서서 웃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모와 등지고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작은 아들네도 집으로 왔습니다. 밥 먹자. 홍 씨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놓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에 작은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며 도우려 하는데 큰 며느리는 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홍 씨가 가족들을 부르자 다들 평소에 앉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큰아들 내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수저는 어디 있어요? 밥은요? 큰아들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수저도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지 말라고 하니 그 말에 따라줄 생각이었습니다. 차마 손주한테까지 그럴 수 없어서 손주 앞에는 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서 아무도 숟가락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작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러셔야 직성이 풀리세요. 저희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명절에 찾아온 자식한테 밥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오면 무조건 밥을 차려줘야 되는 법이라도 있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가 없듯이 부모도 자식 밥 차려줄 의무가 없을 거 아냐? 그리고 네가 말했던 대로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해? 홍 씨가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는 알아서 집에서 먹을 테니까 다시는 밥 차려주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하고는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홍 씨도 그렇게 싫다는 아들 내외를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든 작은 아들네만 챙겼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선물은 작은 아들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자기에 모든 경비를 홍 씨 부부가 내고 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내년쯤 이사할까 해요. 이사는 왜? 저희도 집 사야죠. 그동안 열심히 모았다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귀촌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이 집에서 들어와 살래?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며 말이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어느 날엔가 작은 아들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큰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산지 반년이 넘어서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냥 준호 엄마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든 일 생길까봐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참 짧았다. 계속 그렇게 짧게 살던지 마음대로 해. 난 이제 신경 안 써. 홍 씨는 지금으로서는 아들 며느리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도와주고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던 일, 일부러 소태 같은 국을 내왔던 일,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말라고 말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저 저들이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도리 바라지 말라고 하더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철철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홍 씨가 큰아들 부부를 챙길까요? 뒤늦게 후회를 한 건지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몇 큰아들네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난 11년간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고 살았으니 그 몇 번 안 본다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도 이제 자식답게 부모를 대하는 사람만 자식으로서 대할 생각이었죠. 아니,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내가 집에서도 늘 불편하게 있는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전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딸과 합가를 했다가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외동딸이었는데 서로에게 학을 떼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같이 살게 됐으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뭐든 참았습니다. 전 씨라고 사위와 함께 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내 집인데도 늘 손님이 와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딸과 사위는 자신들만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1년 만에 분가하자는 딸과 사위의 말에 전 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심 전 씨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가는 하자면서 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에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얹혀 살았으면서 꼭 전 씨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구는 것이 기가 찼죠. 전 씨는 이런 이기적인 자식을 더는 거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 부부와 딸 선영은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남편도 딸 사랑이 지극했고 딸도 부모에게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10아들 부럽지가 않았죠. 어릴 때도 그랬지만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따로 나가서 살기도 했지만 자주 왕래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론 여행도 다니니 주변에서도 참 화목한 가족이라고 했죠.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럼 결혼은 안 하게? 결혼해도 같이 살면 좀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전 씨는 딸의 애교 섞인 말에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해도 그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남편도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몇 년 뒤 딸이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이랑 서로 약속했어. 뭘? 나중에 절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기로. 갑자기 왜? 내 부모랑은 살아도 상대방 부모랑은 못 살지. 절대 합가는 안 해. 그러면서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 씨 앞에서 절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하니 전 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양해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각자 잘 살면 되지.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전 씨 때문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으니 말이죠. 전 씨는 이유가 짐작이 됐습니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고개도 아마 안사돈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탓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푸념을 하던 딸을 떠올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전 씨는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전 씨 부부를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시부모 모시면서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칠순이 지나 딸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씨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전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환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죠. 위독한 상태로 오래 있었지만 한동안 정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앞으로 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그렇게 사니 혼자 사는 삶도 적응이 됐습니다. 엄마 뭐해? 복지관 왔어. 노래 교실인가 뭔가 그거? 맞아. 아무튼 재미있게 사시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도 있고. 무슨 말?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해. 혼자 올 거야? 애들은? 집에 두고. 오늘 박서방 일찍 끝난대. 그래. 이따가 봐. 보통은 와도 주말에 올 텐데 평일 저녁에 오겠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온다니 반가웠습니다. 전 씨는 노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온다기에 괜히 깨끗한 집안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전 씨는 남편 없이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돈 쓸 일 없이 복지관에서 노래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걸 찾아 들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인 것은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맘껏 하고 말이죠. 집이 가끔 적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취미 생활을 만들고 내 삶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이 많아졌죠. 엄마, 나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안 먹었지. 얼른 앉아. 같이 먹게. 전 씨는 딸을 식탁 앞에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온다기에 같이 저녁을 먹으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딸은 식사가 끝난 후에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서방 선배 중에서 진짜 크게 부자가 된 선배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그 선배가 박서방도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잘 됐네.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전 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집을 정리하려고. 뭐? 정리하다니? 집 판 돈 일부를 투자할까 해. 그 말에 전 씨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못 모르는 전 씨가 들어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잖아. 그거 전부 이자 갚느니 차라리 팔고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전 씨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절대로 양가 부모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던 딸이 먼저 합가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어차피 엄마도 혼자잖아. 그냥 합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엄마는 안 외롭고, 우리는 일 늦게 끝나면 엄마가 애들도 좀 챙겨주고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전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이나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 아닌 돈이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테고 말이죠. 불편하다니? 절대 그런 일 없어. 왜 같이 못 살아? 엄마가 뭐, 나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서방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안 불편해해. 명절 때 봐서 알잖아. 아들이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딸이기에 전 씨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걱정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우리한테 진짜 좋은 기회니까. 그러고서 딸은 전 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전 씨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됐고 함께 사는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딸이 아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기회 놓치기 힘들어서 어차피 집은 팔 거예요. 장모님이 합가 못한다고 하셔도요. 그러면 아마 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모님이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전 씨를 설득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고 2, 3년이면 크게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큰 집으로 같이 옮기자고 했습니다. 맞벌이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신 것도 걱정되고요. 선영이도 항상 신경 많이 써요. 근데 같이 살면 그런 일 없잖아요. 장모님은 그냥 계시면 되고 저희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죠. 사위까지 그러니까 전 씨는 차마 또다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전 씨가 이사를 가거나 전 씨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합가 문제만으로 거절하기엔 너무 매정한 듯 했죠. 그렇게 전 씨와 딸의 가족은 합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며 좋아했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전 씨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지내니까 마음 편하게 일해서 너무 좋다. 맞아요. 항상 야근할 때도 신경 쓰였는데. 그래. 나도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좋네. 늘 집에 혼자만 있다가. 처음엔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잘 맞춰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일하는 딸 부부의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긴 것이 전 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집을 크게 어지르지도 않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 하면 크게 손 갈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먹고 할 일 많으면 좋지 뭐. 집에선 각
가끔 심심할 때도 많았는데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여서 건강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늦니? 둘 다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밥 먹어. 그래, 알았어. 너무 좋다. 그치?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 서로가 몰랐던 단점들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사위는 요즘 젊은 남자들답지 않게 가부장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딸이 회사 다니며 집안일까지 대부분 혼자서 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명절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죽은 전 씨의 남편보다도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가만히 있는데 전 씨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씨가 있으니 적어도 딸의 고생은 덜어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딸은 같이 사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몰라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던 두 가정이 합쳐지니 하나부터 10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다가 수건 놓지 마. 발판 내가 사왔잖아. 그거 빨아서 널었어. 그걸 그렇게 자주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발 닦는 건데 안 빨아 그러면? 그렇다고 수건으로 발 닦는 게 나는 더 싫어.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매일 빨잖아. 나는 싫어. 싫다는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컵은 내가 엎어놓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더라. 그래야 물기가 빠지지. 물기는 똑바로 놔도 말라. 엎어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밑으로 가서 찝찝하단 말이야. 당연히 살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10년 넘게 자기 살림살이가 있었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심한 나무라는 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던가. 시간 많으면 내가 했지. 어차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더 예민한 사람에게 전 씨가 맞출 수밖에 없었죠. 내일은 이불도 싹 빨아야 될 것 같아. 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전 씨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딸 부부도 전 씨에게 서운한 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보쌈 시켜 먹자. 보쌈? 돼지고기 사다가 삶으면 되잖아. 언제 삶어 그거를? 금방 삶지. 해줘? 아니, 그냥 시켜 먹어.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어. 김치 같은 것도 오고. 얘는 돈 아깝게. 어휴, 그런 말 하지 말어.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러면서 딸은 전 씨에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던 전 씨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들이 쓰는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던 치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먹은 것 같았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침대 밑에다 넣어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애들이랑 박서방이랑 시켜 먹더라고. 뭐? 배달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데 방에서 먹었어?
엄마가 뭐 시켜 먹으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 뭐? 내가 왜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불편하니까 방에서 먹은 거야. 엄마 자러 들어간다길래 내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밤늦게 시켜 먹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먹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시켜서는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도 없이 저들끼리 먹은 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그 틈에서 같이 먹지 않았겠지만 함께 사는 이상 물어는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전 씨가 꼰대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는 사위나 딸의 눈치를 보게 됐고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위도 점점 불편해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1박 2일로 동해 같은 데 다녀오려는데 엄마 같이 가. 동해? 아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왜? 엄마도 동해 거의 안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모처럼 여행인데 너희끼리 가는 게 좋지. 에이, 그래도 엄마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같이 가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딸이 굳이 같이 가자며 졸랐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함께 가서 애들도 봐주고 딸 부부와도 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럴까? 결국 그래서 딸의 여행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당신도 당신이야.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집에서도 불편한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해. 그 말에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리를 스스로 쿵 쳐야 했습니다. 참 나이 들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자고 해도 끝까지 싫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간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에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행은 너희끼리 다녀와. 어? 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 그래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딸은 더는 같이 가자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연히 괜찮지. 엄마도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임도 갈 거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낼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딸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는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편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든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싫어지는 날도 있을 테니 전 씨 스스로 몸을 사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 씨가 조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해도 부족한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갔어? 방에 없네.
박서방이랑 우리 방에. 거기서 뭐 해? 아까 TV 뭐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좀 불편한가 보지. 방에서 휴대폰으로 서준이랑 본대. 엄마 때문이야? 그러자 딸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위가 오면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할 일도 있었고 말이죠. 엄마 냉장고 정리할 거야. 나와서 TV 보라고 해. 아니야. 신경 쓰이지. 그럼 엄마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 사위는 언제부턴가 전 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도 어느샌가 거실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게 됐습니다. 괜히 사위를 방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엄마 방에 작은 TV 하나 둬야겠다. 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 뒤로 전 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맘 편히 있다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그러다 보니 꼭 내 집에서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사위와 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났대? 몰라? 그런가 보지. 딸의 신경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 씨는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이제 아주 평범했고 10시를 넘기는 날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괜스러 전 씨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시옷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 씨는 집에 있어도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인데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든지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으니 말이죠. 안에 누구 있어? 네. 장모님, 저 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전 씨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미 손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방 화장실만 쓰는데 급해서 거실 화장실을 갔더니 하필이면 사위가 있었죠. 그저 놓고만 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 자신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가고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딸이 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분가하려고. 분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같이 살다가는 이혼하겠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속은 짐작이 같지만 그래도 꼭 분가의 원인이 전 씨인 것 마냥 말하는 딸에게 기가 찼습니다. 그렇지만 전 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내 가족을 내쫓는 꼴이 될까봐 먼저 말은 못했지만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나갈 집은 구했어? 그러자 딸이 기막힌 얘기를 태연이도 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돈 묶여 있는 거.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하긴 힘들어. 보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근데 엄마 혼자 지낼 집은 구하기 쉽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들도 자꾸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집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박서방이랑 얘기해봤는데 근처에 엄마 살 곳을 우리가 구해줄게. 내가 살 곳이라니.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 살아?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전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전 씨 보고 내 집을 두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대로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잖아. 우리가 나가서 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게 상이야? 통보하는 거지? 분가하는 건 나도 찬성이야. 엄마도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합가를 하자고 그랬어? 불편할 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둘 다 몰랐으니까. 근데 계속 엄마 모시고 살다 가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 꼭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하는 딸. 그렇게 앞으로 10년 넘게 어떻게 살아? 그래, 다 그렇다 쳐. 근데 집 팔고 투자한 건 너희인데 왜 집주인 보고 나가래? 나중에 엄마 아프거나 혼자 못 살 상황 되면 그때 이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올 테니까. 모시긴 뭘 모셔? 내 집에서 쫓아냈다가 병들면 다시 들어오라는 게 모시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이다, 정말. 그러면 내 식구가 나가야 마음이 편해? 자식은 나 하나고 나중에 이 집도 어차피 나 줄 거잖아. 뭐야? 그냥 집 크기만 좀 줄여서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는 자식 생각은 안 해? 나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서 이것 봐. 머리카락도 빠졌어. 그게 내 탓이니? 합가하기 전에는 그런 적 없어. 딸은 전 씨에게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 씨는 딸보다 이기적인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정해서 밀고 들어오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안 말릴 테니까. 전 씨는 죽어도 딸의 말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집 사서 나갈 형편도 안 되는 딸이 얻어주는 집이라고 해봤자 작은 집 월세일 텐데 다 늙어서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없이 말이죠. 그러자 딸은 그날부터 전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꾸만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부부의 시위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얼마 뒤에 전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랑 박서방이랑 말도 안 해. 엄마는 정말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 들어와서 잃은 게 너무 많아. 박서방이랑도 멀어지고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맘 편히 있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취급을 당해야 해? 혼자 잘 살고 있었던 사람 힘들게 한 건 너희인데 말이야. 나도 내 노후의 삶이 있었어. 그런데도 힘들다길래 걷어줬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너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얼른 나가줬으면 한다. 뭐? 짐 싸서 빨리 나가. 오래 시간 못 줘. 엄마도 좀 편히 살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 박서방이 투자한 거 그거 회수하면 그때 그걸로 좋은 집 사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가 나가서 살다가 돈 벌면 그때 그걸로 너희 집 사.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는 사위에게도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처럼 전 씨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씨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1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힘들고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이래서 합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이 좋았던 딸이기에 어쩌면 같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도 결혼하면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뒷전이고 그저 남편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전 씨에게 화내던 모습이 떠오르니 딸도 괘씸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 가족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울고 불고 했지만 사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제서야 집을 알아보았죠. 월세집으로 간다며 딸은 크게 낙담했지만 월세든 전세든 전 씨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 딸 걱정만 하다가 말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가하면서 복지관에는 거의 가질 못했는데 딸을 쫓아내고 나서야 전 씨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잃은 게 많은 합가였습니다. 딸도 전 씨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좀 더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합가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 당당히 딸을 내보낼 수가 있었지만 더 늙고 힘없는 상태였다면 그대로 쫓겨와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 경험이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도 인생에서 치워버렸고 말이죠. 전 씨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나 진통제 좀 갖다 주면 안 돼. 갔다가 뭐고? 너무 아파서. 진짜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아프면 병원에 가. 진짜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아픈 사람만 힘든 줄 알아? 원래 옆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집에 환자가 있으니 나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지친다, 정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강연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몇 년 전 무척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에게만 시련이 생기나 싶을 정도로 벼랑 끝까지 몰려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족 중 누구도 강 씨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몸이 아프고 큰일을 여러 번 겪으니 강 씨도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강 씨의 등에 칼까지 꽂아버리는 남편을 보니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말던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갈라설 수 있을까 궁리하는 남편을 보고 강 씨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강 씨는 남편을 먼저 버리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 씨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키우면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그렇게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으니 몸은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은 취직을 해서 독립했죠. 자식들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했던 덕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제 앞가림 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만 결혼시키고 강씨 부부도 은퇴하면 남은 노후만 즐기며 살자 서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벌고 살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행복했던 일상적인 순간들이야 많았지만 좀 더 평화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노후를 바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 퇴직하면 당신도 일 그만두고 그때는 여행 다니면서 살자. 그럼 아무도 일 안 해? 아,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정 불안하면 둘이 알바라도 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래? 재밌겠네. 여행 다니고 운동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어. 운동 안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지 뭐. 그래. 그것도 같이 하자. 부부간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툰 적이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병에 걸린 남편이 입원해 있었고 그 아내가 간호를 하고 있었죠. 슬픈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강 씨는 과일을 먹으며 남편에게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나 치매 걸리면 병수발 들지 말고 요양원 보내줘. 알겠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저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저 사람 치매도 아닌데. 아니, 그냥 생각났어. 치매 걸리면 가족이 더 고생스럽대잖아. 낫지도 않고, 뭐, 다른 병에 걸리면 수술하고 회복하면 되지만 말이야. 참나. 별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양원을 왜 보내? 그러면 당신이 병수발 들 거야? 내가 막 당신 얼굴도 못 알아봐도? 아,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정말? 그래.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볼 테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나 늙었다고 구박하지나 말어. 그렇게 웃고 떠든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것인지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강 씨를 비웃듯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곧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곧 일을 쉬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나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뭐가? 몰라? 혹 같은 거? 어디 봐. 남편이 강 씨의 겨드랑이 쪽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뭐야? 글쎄, 내일 바로 병원에 가봐. 나 내일 출근하는데 아, 출근이 중요해? 그냥 피곤해서 생긴 거 아닐까? 당신이 의사야. 그냥 가서 검사해봐. 남편의 성화에 별 생각 없이 다녀온 병원에서 처음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고 얼마 뒤에 바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한 달도 안 되어 암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혔지만 강 씨는 얼떨떨했던 시간이 지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암 환자가 없었는데 강 씨에겐 암이라고 한다면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다행이다. 병원에 얼른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게.
말 듣길 잘했네. 어쨌거나 수술 잘 됐다니까 걱정 없네. 남편도 한시름 놓은 듯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강씨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강씨 앞에서는 의연한 척했어도 안 볼 때 괴로워했던 것을 강씨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항암이 더 힘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항암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항암이었습니다. 음식도 먹기 힘들고 기운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 쓰면 되잖아. 자꾸만 거울을 쳐다보고 울상을 짓고 있으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맨날 모자만 써? 뭐 어때? 여러 개 사서 돌려가면서 쓰면 되지. 그래도 다시 난다잖아. 걱정 마. 발효식품 같은 거 먹으면 좋다는데 이따가 된장국 끓여봐. 알았어. 남편은 퇴직 후에 집에 있으면서 강 씨와 함께 암에 좋은 음식 같은 걸 찾아보면서 지냈습니다. 계획은 많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은퇴 후에 남편과 오붓하게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 씨도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4번쯤 항암을 받자 강 씨는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져서 잠자듯이 누워있는 때도 늘었습니다. 밥 안 먹어? 속이 안 좋네. 또? 당신 거울 봐. 살이 너무 빠졌잖아. 이따가 챙겨 먹을게. 미안한데 당신이 좀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강 씨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을 하고 와서 며칠간은 특히나 심했습니다. 밥 차리는 것은 고사하고 무언가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부작용인지 무엇인지 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자궁에 웬 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이라고요?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혹 크기가 커서 암이 아니더라도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강 씨도 놀라서 다리가 후두루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강 씨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경우만 떠올랐습니다. 항암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온 것인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가량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무너질 듯 지쳐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탓에 강 씨는 남편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답답한지 자꾸만 외출을 했습니다. 강 씨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욱 숨이 막힐 테니 말이죠. 당신 밥 먹었어? 방에 있다가 나와보면 남편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대충 챙겨 먹고 들어가 있고 또 가끔 나와보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빵 먹었어. 왜 빵을 먹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간은 한데 모아진 채였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야 먹든 말든 하지. 그러면서 심란한 듯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집 상태가 눈에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부엌도 어수선했습니다. 내가 대충 치우긴 했는데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그래?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게. 그러면서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기운 없이 있는 강 씨가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의 말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추스르기 급급해서 너무 남편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소파에 앉아서 남은 빨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레질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몰두할 게 있으니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떼어내긴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항암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했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면 수술만 하면 됐습니다. 남편도 모처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항암이 여러 번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강 씨는 항암 부작용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씨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 토를 하니 입안과 목은 항상 염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식욕이 없는데 입속까지 그러니 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강 씨는 누가 보아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오히려 암 수술 전보다도 아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 체질이었는데 말이죠. 미안, 못 먹겠다. 남편도 입맛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장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구역질을 해대니 당연히 먹고 싶지 않았겠죠. 여보, 이것 좀 붙여줘. 구토를 억제하는 패치를 붙이려고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등에 붙여야 해서 남편이 붙여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말고 패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강 씨의 등에 대고 붙이는데 그 손길에서 귀찮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강 씨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자주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내일 아침 일찍 나가. 어디가? 그냥 친구들 좀 만나러? 늦게 와? 그렇겠지. 한잔하고 들어올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올 때 수박 좀 사와줘. 수박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 술 먹고 수박을 어디서 사와? 그런가? 당신이 마트 가서 사와.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항암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잘 살더라. 당신이 좀 유별난 것 같아. 남편은 보던 TV를 끄더니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 씨도 항암하기 앞뒤로가 가장 심했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생활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를 타박했습니다. 귀찮아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데로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모처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발을 까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한데 어딜 가? 집에서 TV 봐. 그래도 바람 좀 쐬고 싶어. 더워서 나가봤자 땀만 나. 그냥 있어. 또 힘들다고 골골대지 말고. 골골 안 될게. 아, 됐어. 그러면 옆 사람만 힘들어. 평소처럼 방에 누워서 쉬어. 그 말에 얼마나 섭섭하던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노력하는 것은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 사과 하나만 깎아주고 들어가. 그러면서 시선은 여전히 TV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은 대부분 강 씨가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남편보다 빠르기도 했고 그게 마음이 편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밥 차리라는 소리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끔 설거지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강 씨도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데 말이죠. 지난번에 집에 먹을 게 없다느니 사람 사는 것처럼 살자느니 했던 것이 강 씨를 탓하는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말이죠.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지만 집에 있을 때면 강 씨가 삼시세끼를 차리길 바랐습니다. 항암을 할 때는 그마저도 힘들어 남편 혼자 나가서 사 먹고 올 때도 있었지만 다른 때는 늘 이렇게 강 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더니 이제는 강 씨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몇 년 투병 생활을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몇 달이었습니다. 아픈 강 씨에게는 그보다 길게 느껴졌지만 남편은 더 길게 느껴진 모양이었죠. 강 씨도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집을 그냥 돼지 우리로 해놓고 살자. 맨날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동안 강 씨가 차려준 밥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누가 빨았는지도 잊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있자 남편은 다 지겹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밤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강 씨는 충분히 속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함에 허덕이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술을 마시고 하루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항암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작은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냐, 이럴 수 있대. 근데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강 씨만 이런 줄 알고 병원에도 몇 번 물어봤지만 처방받는 약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강 씨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꾸만 위염이나 방광염 같은 것에 걸리곤 했는데 아랫배가 쥐어짠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죠. 여보, 진통제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강 씨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식은 땀이 나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진통제 좀 갖다 주면 안 돼. 아, 갔다가 먹어. 너무 아파서. 아, 진짜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남편은 자다 말고 갑자기 강 씨에게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간 강 씨는 고통까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 진짜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아픈 사람만 힘든 줄 알아? 원래 옆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지난번에는 집에 환자가 있으니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지나가며 뱉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강 씨도 아픈 것으로 남편을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손에 꼽았습니다. 등에 뭘 붙여달라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은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날 새벽 강 씨는 한숨도 못 자고 약을 먹었다가 거실에 누웠다가 밤새 뒤척이며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병원에 가보라며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 강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된 지 몇 달 만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몰골을 보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항암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약해진 몸은 쉽게 아팠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강 씨는 독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남들이라면 금방 이겨냈겠지만 면역이 떨어지니 입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원했을 때는 강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큰아들이 왔고 퇴원할 때는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번 와서 거의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척이 왔어도 그보다 오래 머물다 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이러네 하는 표정으로 잠시 앉아있다가 가버렸습니다. 퇴원한 뒤에는 강 씨와 남편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줘봐. 왜? 내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뭐 좀 찾아봐야 돼. 잠깐 줘봐. 그 말에 강 씨는 머뭇거리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좀 전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말이 이상했죠. 강 씨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이 다 썼다며 휴대폰을 던져두고 갔습니다.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안방에 누워있던 강 씨는 서랍장이 이상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장이 덜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봉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열어보지 않는 서랍인데 남편이 열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종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러 알았어. 밥 먹고 올 거야. 그 말에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강 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방금 나갔는데 어째서 휴대폰을 두고 갔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오는 소리가 계속 울리기에 들여다보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연이어 뜨는데 자꾸 넘어가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숨겨둔 돈, 그런 단어들 말이죠. 자세히 읽어보려고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쳐보았지만 잘못된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는 왠지 죄라도 지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해? 여기 휴대폰 두고 갔네. 강 씨는 애써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강 씨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낚아채 갔습니다. 갔다 올게. 의심스럽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더니 빠르게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으니 휴대폰 안은 못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간 뒤에 강 씨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읽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의중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모르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 씨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다던 남편. 그런 남편이 어떻게 몸도 좋지 않은 아내를 2년도 기다려주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지가 떨리기도 했고 슬픔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게 지겨웠는지 아니면 허약한 배우자가 부담스러웠는지 행복한 노후를 약속했지만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웠는지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강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강 씨라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게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남편의 행동에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프면 같이 고생해야 하는 게 맞으니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휴대폰을 빌려갔다고 했던 것도 무언가 확인하려는 행동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는 통장이나 보험약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휴대폰을 보지 못했다면 예상도 못한 채로 이혼을 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했습니다. 강 씨는 순간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곁에 붙어서 병수발 들게 하거나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대했던 걸 내내 후회하도록 원망하며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강 씨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뭐야, 앉았어? 맨날 졸리다고 그러더니. 잠이 안 오네. 난 잘게. 피곤하다. 그런데 강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한답시고 계속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강씨 또한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무슨 여행? 우리 여행 다니면서 살기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기로 했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잠이나 자. 남편은 외투를 벗어 던지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다음날 늦게까지 자는 남편을 두고 혼자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가서 혼자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 씨 스스로가 원했습니다. 이혼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우리 이혼하자. 대뜸 이혼 얘기를 꺼내니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혼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갑자기 왜 그래?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도 당신 삶 살고 싶잖아. 아픈 마누라 뒤치다꺼리 하기 싫잖아. 그러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하자. 강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강 씨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고 울 것도 다 울었으니 미련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일이었습니다. 강 씨도 평생 일했기에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건강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와중에 남편 눈치 보고 살아야 하고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우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무심함이 강 씨를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이제는 그런 가족들에게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고작 1, 2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지쳤습니다.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나 돈, 남편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내 건강이 내 삶의 1순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결국 가장 괴로운 것은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삶을 살다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재산에 관해서는 잡음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강 씨는 숨겨둔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재산 가지고 다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을 붙잡지도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듯 보였지만 강 씨 부부 모두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는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 테니까 너희들도 명절에는 아버지한테 가. 보고 싶을 때 가끔 밖에서 보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바쁜 자식들이니 자주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강 씨는 다 잃고 다 버린 듯 하지만 그래도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흐른 뒤에 강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자라서 더 이상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레슨을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2달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오로지 나에게만 쓰니 그런 레슨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것들을 혼자 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껴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소중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제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늦어도 한참을 늦었습니다. 건강한 아내를 되찾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강 씨는 또 다른 삶을 선물 받은 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헌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냉정히 뒤돌아섰습니다.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